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민주주의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는 거죠. 민주정치는 뭔가요? 그 민주주의 실현의 한 조치죠.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 가문에 의해서건 특정 정당에 의해서 정부가 장악돼서는 안 되죠.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실현의 한 조치이다. 고대는 어떤가요? 그 조선을 보면 알죠. 그 전을 봐도 마찬가지죠. 정부와 민간이 평등하지가 않죠. 정부를 우위에 두고 민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선하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구별해야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조선 총독부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시됐나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생적으로 근대국가가 수립된 곳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나요? 투쟁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반대하죠. 왕실이잖아요. 또 신분 높은 이들이 왕실과 함께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민간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현됐나요? 투쟁을 통해서 실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상공업 통제를 상공업을 허용 통제를 폐기했어요. 통감부 때부터 시작된 거죠. 조선 총독부가 조선 왕실보다 힘이 없어서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기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왕실이 기업을 설립해서 다 이득을 얻으려고 했죠. 민간기업 설립 허용을 누가 했나요? 조선 총독부가 했다는 거예요. 10년에는 허가제를 허가받으면 이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20년대 이르면 그냥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하죠. 힘이 없어서 그런 조치를 실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제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좀 다르죠. 민주정치는 어떻게 실시하게 됐나요? 처음 실시는 이제 미군정이 실시했죠. 미군정이 힘이 없어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승만 정부가 그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 승리하면서 한국을 건국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실시하나요? 민주정치를 실시했다는, 도입해서 실시했다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이 좀 하락했죠. 군사정부 때. 어떻게 또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나요?
아니 전두환 군사정부가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또 군사정부가 퇴장할 때도 권력을 민간인 정치인 김영삼한테 이양했잖아요. 뭐 투쟁 같은 거 없었다는 거예요. 뭐 투쟁을 통해서 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정치를 실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가지고서 약탈할 수 있죠. 인권 유린할 수도 있고. 세금을 가지고 약탈하는 권한이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그 권한을 내려놓았죠. 근데 이제 민주정치가 실시되니까 국회에서 각종 이제 세금을 더 과중하게 부과하기 시작했죠. 필요 없는 세금을 종부세도 그러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집권하면 불필요하게 법인세를 올리려 하죠. 정부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음, 각종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려 하고 실제로 규제했죠. 그래요. 세금이나 대출을 가지고 그 다 어떤 생각인가요? 어떤 조치인가요? 반근대적 조치라는 거예요. 반민주적 조치이자 반근대적 조치이죠. 정부가 민간인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함부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반민주적 조치가 실시되더라. 그 그러니까 그 군사정부 이후 민주정치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실현 달성도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민주적 수준은 낮거나 권위주의 정부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그 핵심은 그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겠죠.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강대국이 되었고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해서 멸망했죠. 그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근대화라는 거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대의 생각과 고대의 관습적 생각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했죠. 생각이나 윤리나 이런 게. 그 뭐냐면 상공업 통제를 폐기하고 민간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그게 다 뭔가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재산을 보장하고 인권 유지는 포기하고 그게 다 사실은 권한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집권자 입장에서는 권한을 내려놓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굉장히 싫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라는 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고종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대화를 몰랐을 것 같냐는 거예요. 갑신정 명의사들이 다 보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간 왜 아무런 근대적 조치를 실시하지 못했느냐. 권한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막부도 있었고, 또 그 뒤에, 메이지 유신도 일어났고, 천황을 중심으로 권한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신분 높은 이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도 보라는 거예요.
또 뭐 쿠바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치 지도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아니구나. 답이 없구나. 공산주의 가지고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리는 이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 정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단계 근대국가 수립 조치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각각의 조치들이 달성도를 구하면 종합 달성도를 구할 수 있다. 여러 조치들이 있었죠. 그 달성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 달성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치들이라고 하여 중요성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종합 달성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에 의한 수탈 금지 지금 한 70% 정도 달성되고 있는 거죠. 한때 달성도가 거의 한 100% 가까이 이르렀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하고 정부가 그래요. 함부로 세금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과중한 세금을 금지시키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그랬죠. 군사 정부 때도 그랬죠. 미승만 정부 때도 그랬고. 근데 군사 정부 이후에 계속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죠. 그 달성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민주정치 실시한 이후에 크게 타락해 버린 거죠. 산업간 평등 달성 조치 지금 떨어져 있죠. 또 농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양국관리법 그런 게 통과되고 오히려 군사정부 이후 하락했다. 사유재산 보장 조치 또한 많이 하락해 버렸죠. 군사정부 이후에 함부로 세금으로 재산을 침탈하려 하죠. 그래요. 민간기업 육성 조치 거의 한 100%에 이르렀다가 군사정부 때까지 조선 총독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어떤가요? 또 많이 하락했죠. 김대중 정부 이후에 계속 그 이제 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조치가 실시됐죠. 대기업을 제약시하면서 요즘에 좀 오히려 이제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풍조죠. 그래도 뭐 그래요. 군사정부 때처럼 막 육성하려고 하진 않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인프라 건설 조치 이제 50% 수준으로 하락했죠. 조선 총독부나 군사정부 때는 투자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죠.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규모 투자가 한국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대폭 하락했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락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달성도가 높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 조치 또한 한 거의 100% 가까이 이르렀다가 지금 급락해 버렸죠. 계속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하려 하죠. 또 특정 신분 사람들이 불이익을 부과하려 하죠. 다 얘기했죠. 그게 군사정부 이후에 계속 실시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조치 그래요. 또 하락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집 사고 파는 일까지 개입하면서 함부로 집 못 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조치까지 실시되고 있잖아요. 또 계약할 때 이제 거래죠, 그것도. 계약의 자유죠. 크게 침해당하고 있죠. 법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입하면 안 되겠죠. 신산업 육성 조치. 군사정부 이후에 이제 신산업 육성 안 되잖아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산업은 아니죠. 군사정부에서 중화하고 군수산업, 또 반도체 산업, IT 산업 다 육성했잖아요. 근데 우파 인사들이 좌파 인사들과 다투기 싫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 좌파 인사들이 자기들이 달성했다고 주장하죠. 이것저것. 신분제도를 누가 폐지했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갑신정변 인사가 공식적으로 폐지했잖아요. 실질적 폐지는 군사정부가 했고. 누가 폐지했다고 하나요?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폐지했다.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 맨날 주장하는 게 1940년대에 쓰인 소설 동학난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남의 공적을 가로채려 하는 거죠. 공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적을 가로채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좌파 이사들이 한 행동하고 막 똑같죠. 그래요. 정부와 민간 사이 평등 달성 조치 하락했죠. 민주주의가 하락했다. 민주주의 실현도가 하락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가용실 두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군사정부 때 한 100% 가까이 이르렀겠죠. 지금 크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거를 다 얘기했죠 앞에서. 종합 평균을 구하면 57.3%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조치 달성도는 변한다. 조선시대 근대국가 수립 조치 전체 달성도는 0%였고, 그렇죠. 멸망했죠. 조선 총독부 시절 전체 달성도는 100%에 이르렀다가 이승만 정부 시기 일본과의 교류 단절로 전체 달성도가 10% 정도 하락했다. 그렇죠. 산업도 그때 크게 후퇴했었죠. 일본과 교류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류가 중단되면 투자도 안 되는 거죠. 뭐 산업시설이 가동되는데 일본과 일본의 기술과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 실업률이 50%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시절 전체 달성도는 거의 100%에 이르라고 조선 총독부 시절 달성도를 회복했으나 군사정부 이후 반근대적 조치로 인하여 전체 달성도는 57.3%로 하락했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조선시대에서는 조선왕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통감부 때부터 이제 실시되기 시작했죠. 지방관리의 징세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시작한 거죠. 잘한 일이죠. 그러면서 달성도가 쭉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패망 이후 교류가 단절되죠. 일본과. 근데 방문대조 조치가 실시된 거죠. 근대조 조치는 시장을 그래요. 시장과 투자를 어떤가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국의 무역의 7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단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뭐 미국이나 뭐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중단시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군사 정부 때 이제 군대 국가 수립 달성도는 한 100%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정치를 실시하니까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지금은 한 57.3% 정도로 하락해 있다. 사실이죠. 그래요. 앞에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8단계 조치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각각의 달성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각각의 단계의 달성도가 100%에 이르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어떠한 조치가 어떤 한 조치가 100% 달성되기는 쉽지 않으며 현 시대의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에서도 어떤 한 조치가 100% 달성되는 곳은 거의 없다. 단계를 넘어갈 때 어떤 한 단계 조치를 100% 달성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한 조치가 100% 달성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한 반드시 한 단계씩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단계의 조치들을 한 번에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요. 저항이 약하면 그렇죠. 단계를 나누고 달성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저항 때문이다.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실시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일본과 교류를 확대했을 때가 한국이 발전하고 살기 좋았어. 다시 수교를 맺고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어. 저항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시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요. 제철소를 설립해야 되겠어. 저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있었죠. 항구를 건설하고 교통망을 건설해야 되겠어. 한국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해.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려니까 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 저항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항보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월등하거나 저항이 미미하면 달성도가 낮더라도 다음 단계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러 단계 조치들을 한 번에 실시할 수도 있다. 저항이 미미하면 뭐 꼭 한 조치씩 실시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조치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미미할 경우에.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에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유재산 확립을 위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마찬가지죠. 근데 뭐 역사에서 이 시기에 저항이 있었다는 건 없잖아요. 3.1 밀란도 한 1919년 돼야지 일어나잖아요. 즉 3단계 조치와 4단계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막강하고 저항이 미미했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두 조치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없었다. 근대화 조치를 실시될 때 저항도 미미했지만 저항이 미미한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조선인들은 실패했죠. 근대국가 수립에. 대부분 조선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식민지로 전락하는 원인을. 그래서 근대화는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화 조치에 대한 저항이 매우 약해져 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독립은 독립이라 하더라도 근대화 조치 역시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본은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서 강대국이 되었고, 조선은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지 못하면서 멸망했다. 조선에도 갑신정변 인사들과 같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집권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와 군사정부는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고, 군사정부 이후에는 그 어떠한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지 못했고, 오히려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근데 군사정부 이후에는 오히려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근대국가 수립을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달성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근대국가 수립 조치는 실시될 수 없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죠. 근대국가 수립 조치는 실시될 수 없고, 힘이 약하면 실시되더라도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약하죠. 저항 세력도 많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8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왕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고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힘보다 클 때 근대국가 수립 조치는 실시될 수 있다. 힘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설사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더라도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실시되지 않으면 근대국가 수립의 달성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근데 집권을 하면 뭐하냐?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그래도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실시되지 않을 때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가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시행된 반근대적 조치를 폐기하지 못했다. 폐기하지 않았다. 안 했다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많죠.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기업을 억제하는 정책 김대중이 이후로 실시된 게 많죠. 노무현 정부 때까지. 거의 폐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법인세 낮추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다시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하반기에 이러면 이제 대기업 육성은 포기하고 막 오히려 규제하죠. 마트 규제하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힘보다 크고,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실시될 때 근대국가 수립 달성도는 높아진다. 그렇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나 조선총독부나 힘이 막강했죠. 국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근데 근대국가 수립 조치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시 안 했으면 또 수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나 조선총독부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그냥 실시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건 없건 신경 안 쓰고. 그 수십 년간 실시가 되면서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가 되고 인권도 잘 보장되는 국가가 된 거죠. 그래요. 조선과 비교할 때, 북한이나 조선과 비교할 때.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얘기했잖아요. 우파도 힘이 있고 좌파도 힘이 있죠. 좌파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파의 힘이 좌파의 힘보다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좌파 힘이 셀 수도 있는 거죠. 좌파가 세면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겠죠.
그럼 뭐 양국법이 통과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반근대조치가 실시되나요? 좌파 힘이 이제 그 시기 컸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우파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세면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이렇게 실시되는 거예요. 음, 그래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근데 우파의 힘과 좌파의 힘이 근대국가 수립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요. 힘이 세가지고. 그러면 이제 달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면 어떨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